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난해 백악관 상황실에서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세계 최강국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한 그 순간 세계 질서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아시아의 패권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배신했던 일본은 왜 망연자실하며 절망에 빠졌을까요? 우리는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강철 같은 힘이 오만했던 우리 미국을 지켜준 것입니다. 미 국방부 최고 전략가의 이 한마디가 세계를 뒤흔든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닥터 제임스 앤더슨입니다. 전직 미 국방부 최고 전략 분석관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설계자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려는 것은 제 인생 최대의 오판과 그 오판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오만함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 우선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책 기조로 자리 잡았고, 저는 그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핵심 인물이었죠. 당시 저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동맹국들의 안보를 책임져왔고, 그들은 미국의 이러한 희생에 무임승차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제 이론의 가장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70년 넘게 미군이 지켜주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전적으로 굴복할 때까지 말입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항상 하나의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은행이 아니다. 이 문구는 제 정책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문구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모든 정책 결정에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배를 불린 국가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이것이 당시 제가 국가안보회의에서 했던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인 로버트 밀러 상원의원은 제 주장에 열광했습니다. 밀러 의원은 특히 제 이론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탁월했죠.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강한 지도자상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앤더슨 박사, 자네 말이 맞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며 손해를 봐왔어. 이제 미국을 위한 협상을 할 시간이야.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은 제 귀에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미국의 새로운 대외 정책의 설계자로서 자부심을 느꼈고,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세계는 간단한 숫자와 통계로 설명되는 체스판이었고, 국가 간의 관계는 단순한 이해관계의 거래였습니다. 동맹의 가치, 신뢰, 역사적 유대감 같은 것들은 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비용과 이익만이 중요했죠. 그리고 제 계산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2024년 2월, 워싱턴의 어느 추운 아침, 저는 백악관 회의실에서 한국과의 협상 전략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첫 번째 단계는 주한미군 한 개 여단의 철수를 공식 발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30% 관세 부과, 세 번째 단계는 60%로 관세 인상과 주한미군 절반 철수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전략을 설명했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은 밀러 의원이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앤더슨 박사. 한국인들은 곧 자신들의 허세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 깨달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밀러 의원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극단적인 고립주의를 주장해왔고,
이번 한국과의 협상은 그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한 미국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하고 싶었고 한국을 굴복시키는 것은 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국무부의 한국 전문가인 사라 김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평소 제 정책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정말 이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은 우리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이런 압박은 동맹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어요. 저는 그녀의 우려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김 박사 감정은 정책 결정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데이터와 사실만이 중요하죠.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번영했고 이제는 그 대가를 지불할 때입니다. 사라 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인하고 자립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당시 저는 그녀의 말을 그저 한국계 미국인의 감상적인 애국심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는 그녀의 말이 얼마나 예언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죠.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비의 500% 증액과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특혜 관세, 그리고 한국 시장의 완전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한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워싱턴에서 첫 번째 공식 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고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로운 한미 관계의 틀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회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부담을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거래를 원합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한국은 항상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협상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공정이란 양측이 존중받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심 그의 외교적 말솜씨에 감탄했지만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존중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의 요구사항을 하나씩 열거했습니다. 방위비 500% 증액,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 한국 시장의 완전 개방 등. 말을 마치자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최후 통첩으로 들립니다.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GDP의 상당 부분을 국방에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무역에서도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최종 입장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담은 결렬되었고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연일 동맹의 종말을 외쳤습니다. CNN은 한국의 오만한 버티기는 결국 경제 파탄과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설을 냈고 폭스뉴스는 아예 한국은 미국의 적인가, 동맹인가?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토론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특히 폭스뉴스의 인기 진행자 터커 칼슨은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부자가 된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혈세를 먹고 자랐고 이제는 감사는커녕 오만한 태도로 우리에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맹인가요? 아니, 이것은 배신입니다. 그의 말은 미국 내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BOYCOTTKOREA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한국 식당과 상점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침착함을 보이며 미국과의 동맹은 중요하지만 일방적인 양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태도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강경하게 나가면 중국의 영향력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밀러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한국에게 단일인치도 양보할 수 없다며 더욱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로비스트 다나카 켄지는 밀러 의원에게 접근해 일본은 미국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국을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다나카는 교묘하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흘리면서 일본이 한국보다 낮은 관세와 더 적은 방위비로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국회의사당 지하 레스토랑에서 밀러 의원과 다나카의 만남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다나카는 밀러 의원에게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항상 미국에 충실한 동맹이었습니다. 밀러 의원님. 다나카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한국과 달리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이용해왔는지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더 나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밀러 의원은 서류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다나카 씨. 나도 항상 일본이 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생각해왔어. 이 자료는 매우 유용할 것 같군.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불편한 느낌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정치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고 일본이 그 목표에 도움이 된다면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다음 날 밀러 의원은 상원외교위원회에서 발언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우리는 이참에 아시아의 핵심 파트너를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미국 동맹의 배신을 고려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보도했고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면 결국 굴복할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일본이라는 대안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것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곧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미국은 실제로 한국산 자동차, 반도체, 철강의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주한미군 1단계 철수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계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한미 관계는 사상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글로벌 경제의 심각한 불확실성 요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유럽연합은 동맹 간의 갈등이 세계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경제는 예상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삼성과 현대는 베트남, 인도, 멕시코의 생산기지를 활용해 미국 시장을 우회하는 전략을 펼쳤고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신흥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급증했고 이는 미국 시장의 손실을 상당 부분 상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국방 분야 대응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발표 직후 한국 정부는 자주 국방 가속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확충, 국산 전투기 개발 가속화, 그리고 무인 전투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으로서 자체 방위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탄력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 팀의 한 경제 분석가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제재에 대응할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반응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 전통적인 동맹국들조차 한국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를 들으며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압박이 한국을 굴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이 손상되고 있다는 징후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요. 그러던 5월 초 제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드명 퍼시픽 스톰이라는 극비 워게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제가 직접 주관한 것으로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검증하는 것이었죠. 워게임은 펜타곤의 가장 깊숙한 지하실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최고의 전략가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가장 진보된 시뮬레이션 기술이 동원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변수를 고려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대만의 방어 능력, 일본의 지원 가능성, 그리고 물론 한국의 부재. 시뮬레이션의 첫날, 가상의 중국군은 대만 해협에 대규모 함대를 전개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이에 대응하여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했지만 곧 중국의 미사일 공격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DF-21D 대함탄도 미사일이 미 항공모함 전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진행자가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오산과 군산기지에서 출격한 미 공군 전투기들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미사일 방어를 지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런 옵션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참모 중 한 명이 답했습니다. 일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들의 헌법적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전투 지원은 어렵습니다. 괌에서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지만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국 미 항공모함 전단은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피해 후퇴해야 했고 이로 인해 대만은 고립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셋째 날, 중국군은 대만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고 미국은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공중 우세가 확립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진행자가 발표했습니다. 대만의 방공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있으며 중국군의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다섯째 날, 대만은 항복을 선언했고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중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의 이론이 완전히 틀렸던 것일까요? 한국의 군사적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일까요? 더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저는 한국군의 역량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책상에 놓인 보고서는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한 숫자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K9 자주포는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탄약 생산 능력은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뛰어났으며 이는 장기전에서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방위산업 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폴란드, 인도, 호주 등 10개국 이상에 수출되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최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선택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폴란드가 왜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보고서의 작성자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성능 때문이죠. 한국의 천무는 더 빠른 발사 속도, 더 긴 사거리, 그리고 더 정확한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8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현무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이는 중국 동부 해안의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M샘과 L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이는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핵심 고리입니다.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한국과의 동맹 없이는 중국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미국 우선주의의 치명적인 맹점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단순한 비용 문제로만 봤지 그것이 가진 진정한 전략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워싱턴의 밤 하늘은 맑았고 멀리 국회의사당의 돔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 경력 전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던 시절
펜타곤에서 첫 직장을 가졌을 때, 그리고 마침내 백악관의 최고 전략가가 되었을 때, 저는 항상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국의 이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이 워게임 결과를 밀러 의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군산복합체의 장난질이군. 밀러는 제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항상 더 많은 예산을 원하지. 워게임? 그건 그저 컴퓨터 게임일 뿐이야, 앤더슨. 그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더욱 강력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정책은 기술 중심의 스마트 군대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국의 영토에 우리 병력을 주둔시키는 시대착 오적 전략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밀러 의원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앤더슨, 자네는 결국 그들의 편에 선 건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자는 건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저 사실을 보고하는 것뿐입니다. 워게임 결과는 명확합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의 아시아 전략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밀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사실? 자네가 말하는 사실이란 게 뭔가? 그저 군사산업복합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작한 결과일 뿐이야.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네. 한국이 굴복할 때까지. 저는 절망했습니다. 밀러 의원은 제 경고를 전혀 듣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제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가안보회의에서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국가안보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전력을 상쇄하고 전쟁 초반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K9, 자주포 3,300문과 360만 발이 넘는 압도적인 포병 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미군 함대가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화면에 인도-중국 국경 분쟁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인도-중국 국경 충돌 당시 인도군은 한국산 K9, 자주포를 사용해 중국군의 진격을 막아냈습니다. 중국산 자주포보다 더 빠른 발사 속도와 더 정확한 타격 능력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죠. 그리고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포병 전력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쟁은 결국 화력의 싸움이고 화력에서는 한국을 능가할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방위산업 능력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했으며 특히 K9 자주포는 폴란드, 인도, 호주 등에 수출되어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이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방위산업 생산 능력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탄약과 장비의 지속적인 공급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월 3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이러한 생산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장기전에서 중국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제 주장에 수긍하는 듯했고 심지어 국방부 장관도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밀러 의원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 당신의 발언은 겁쟁이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고작 고철 덩어리 몇 개 때문에 위대한 미국의 정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후퇴한다면 미국의 위상은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러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소.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하겠소. 그리고 그는 저를 향해 덧붙였습니다. 앤더슨 박사, 당신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제 당신의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것 같소. 오늘부로 당신은 국가안보회의에서 해임되었소.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 하루 만에 백악관에서 쫓겨났고 평생을 바쳐온 제 커리어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악관을 떠나는 길, 저는 마지막으로 사라 김을 만났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유감입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사라.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진실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 같군요. 사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깨닫게 될 거예요. 역사는 항상 진실편에 서니까요. 저는 그녀의 말을 새기며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그녀의 말이 얼마나 예언적인지 몰랐습니다. 불과 2주 후 운명은 놀라운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백악관을 떠난 지 불과 2주 후 중국이 대만 해협 인근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고 해상 봉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몇 주 전 제가 시뮬레이션했던 퍼시픽 스톰의 시나리오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5월 20일 아침, 저는 CNN의 속보를 통해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중국, 대만 해협 인근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 개시라는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군함들이 대만 해협을 봉쇄하는 위성 사진이 보였고 중국 전투기들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국방부에 몇몇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제임스, 상황이 심각해. 오랜 친구이자 펜타곤의 고위 장교인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것이 단순한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실제 침공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특히 미 항공모함 전단이 접근하자 그들은 DF-21D 미사일을 해안에 배치했어. 저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뮬레이션했던 정확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 마이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우리는 아직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어. 주한미군 철수 계획으로 인해 한국의 기지를 사용할 수 없고 일본은 헌법적 제약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꺼리고 있어. 괌에서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것도 고려 중이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실효성이 떨어져. 백악관 안보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떠오른 위성사진은 제 예측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미사일 전력을 전진 배치하고 해안에는 상륙 함정들이 집결했습니다. 대만은 공포에 떨었고 미 태평양 함대는 속수무책으로 발이 묶였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서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펜타곤은 한국의 지원 없이는 어떠한 작전도 불가능하다는 비공식 보고를 올렸습니다. 백악관은 침묵에 빠졌고 밀러 의원은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고립주의는 미국을 위험에 빠뜨렸고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한국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성명만 발표했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지만 현 상황에서 군사적 개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미국의 동맹 정책 실패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결국 미국을 고립시켰다는 사설을 게재했고 독일의 슈피겔지는 동맹을 버린 미국, 이제 혼자 남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는 의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조차 미국의 아시아 전략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은 극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밀러 의원을 배제하고 해임했던 저를 비밀리에 백악관으로 불렀습니다. 5월 25일 저녁, 저는 백악관 비밀 입구를 통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고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임스, 자네가 옳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취약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미 해군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이대로 가다간 대만은 일주일 안에 함락될 거야.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만이 함락되면 일본도 위험해져. 일본이 무너지면 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질 거야. 이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패권이 걸린 문제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관세도 방위비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신뢰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미국은 아시아의 패권을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생각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네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네. 한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이 위기를 해결하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국의 지원을 확보해야 해. 그는 서랍에서 공식 임명장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자네는 대통령 특사가 되었네. 모든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겠어.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밀러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거야. 그는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 이제 자네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게. 그렇게 저는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나라를 압박하고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구하러 온 것이죠. 5월 27일 아침,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식 방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일반 여행객으로 가장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미국 대사관의 한 직원과 한국 외교부의 비공식 대표뿐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외교부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방문에는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귀국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통령과의 면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방문의 목적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준비가?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우리나라는 작지만 정보력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해임되었다는 소식도, 최근의 중국 움직임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요. 저는 갑자기 작은 나라 한국의 역량을 다시 한번 과소평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저의 방문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현대적인 도시, 첨단 기술이 곳곳에 적용된 인프라, 그리고 활기찬 거리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인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통계와 보고서 속의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은 생동감 넘치는 현대 국가였고 그 역동성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회담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 제시할 제안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관세를 철회하고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취소하며 방위비 증액 요구를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많은 것을 원할 것이고 그들은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외교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회담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첫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신과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오만했던 태도를 버리고 워게임 결과를 모두 공개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미국의 힘은 동맹국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 있을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고백을 들은 한국 측 대표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사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일본에게는 우리보다 낮은 관세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린 대가를 어떻게 치를 생각입니까? 그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정당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고 이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한국의 군사적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현무 미사일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이것들 없이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당신의 솔직함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제안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관세 철회, 주한미군 철수 계획 취소, 방위비 협상 재개 등. 그러나 한국 측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당신의 제안은 단지 이전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동등한 관계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말입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위해 여기 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저에게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담은 그날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당면한 중국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여전히 신중했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그는 저를 청와대 접견실에서 맞이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전날의 장관들보다 더 따뜻했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느껴졌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어제 회담 내용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미국을 대표하여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한국을 진정한 동반자로 대우하지 않았고 그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박사님.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역량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의 방위산업시설과 군사시설을 방문하시면 우리가 왜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을 바꾼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협상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역량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협상 틈틈이 저는 서울 곳곳을 둘러보았고 그곳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남의 번화가를 걷다 보니 세계 최첨단 기술이 일상에 녹아든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미국의 어떤 도시보다도 효율적이었고 카페에서 사용하는 로봇 서비스는 실리콘밸리의 그것보다 훨씬 세련되었습니다. 한거리 코너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인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뱅킹을 하고 디지털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모든 세대가 디지털 혁명에 완전히 적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의 현실인가요? 저는 동행한 미국 대사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박사님.
한국은 더 이상 60년대의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직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터넷 속도는 미국의 3배 이상이고 5G 보급률은 세계 1위입니다. 또한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유엔에서 연속 3회 세계 1위로 평가받았죠.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는 한국은 미국 언론이나 정부 보고서에서 묘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었고 오히려 많은 분야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협상 사이에 방문한 한국의 방위산업체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K9 자주포의 생산 라인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고 그 정밀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현무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중국의 해안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방위산업체의 총괄 이사가 자랑스럽게 시설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K9 자주포는 현재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폴란드가 대규모 주문을 했죠.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포병 전력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원했습니다. 그는 현무 미사일 시스템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최신 기술입니다. 사거리 800km 이상, CP 1m 이내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텔스 기능입니다. 이 미사일은 중국의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습니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게 놀랍군요. 이사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고 생존을 위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현장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혼이 담긴 기술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선택할 수 있는 사치가 있었지만 한국은 생존을 위해 최고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강인함의 원천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군사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었고 그들의 장비는 최신식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이버 방어센터였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천 건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공격도 있죠.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물리적 전력뿐만 아니라 현대 전쟁의 핵심 영역인 사이버 전쟁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방문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이 개발 중인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AI를 활용한 자율 전투 시스템, 드론 스웜 기술, 그리고 초음속 순항 미사일 등 미국도 아직 완전히 개발하지 못한 기술들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적 우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연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인구가 적고 영토가 작은 나라지만 우리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주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저는 한국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라 강력한 기술력과 군사력을 갖춘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협상의 마지막 날, 한국 측은 놀라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절박한 상황을 역이용해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관세 완전 철폐. 2. 주한미군 영구 주둔 보장. 3. K방산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4. 미국의 첨단 제조업 공장을 한국 기업과 공동으로 건설하는 미래 동맹 구축. 처음에는 이 요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한국을 배신하고 반사 이익을 노렸던 일본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다나카 켄지는 밀러 의원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한국이 아닌 일본이 미국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되었습니다. 세계의 판도가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미 간의 새로운 협약은 단순한 동맹 관계를 넘어 운명 공동체를 형성했고, 이는 아시아 지역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중국은 이 새로운 동맹 관계에 당황했고,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훈련을 서둘러 중단했습니다. 그들은 한미 연합전력이 자신들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K9 자주포와 현무미사일 시스템은 중국군에게 악몽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귀국 후 저는 미 의회 청문회에 서서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강철 같은 힘이 오만했던 우리 미국을 지켜준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선택이 아닌 미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 증언은 전 세계로 타전되었고 미국의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밀러 의원의 고립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새로운 글로벌 협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제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임스, 자네는 미국을 구했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지. 그리고 이 새로운 동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그저 진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한국은 항상 위대한 나라였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만큼 현명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밀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우리를 거의 재앙으로 이끌 뻔했어.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미국을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고립주의가 아닌 강력한 동맹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밀러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날 것이네. 그리고 자네는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이 되겠어. 미국은 자네 같은 현명한 조언자가 필요해. 이렇게 저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미협약이 체결된 지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특사가 아닌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저를 맞이한 것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공항에는 환영 인파가 모여 있었고 한국 언론들은 제 방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새 시대를 연 인물,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전략가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보며 한국의 발전상을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단순히 기술적 발전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역동성, 문화적 자신감,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열망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한남동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생들과의 대화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왔고 그 과정에서 독특한 회복력과 창의성을 발전시켰거든요. 다른 학생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능숙해요.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죠. 이번 미국과의 갈등도 결국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그들의 자신감과 통찰력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미래를 선도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과의 만남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보다 더 혁신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연구원이 보여준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 설계 기술은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이런 수준의 기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젊은 연구원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혁신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그의 말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수를 담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위기와 도전 속에서 탄생한 강인함과 창의성,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방위산업체 견학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특히 AI를 활용한 자율 전투 시스템은 미국의 그것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 실험실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드론 스웜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수백 대의 초소형 드론이 마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벌떼 프로젝트입니다. 연구소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각 드론은 개별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집단 지능을 통해 적의 어떤 방어 시스템도 뚫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S-400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데 효과적이죠. 저는 드론들이 복잡한 패턴으로 움직이며 가상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시뮬레이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정밀도와 협동성은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이 기술은 언제부터 개발했습니까?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약 7년 전부터입니다. 연구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기술을 도입하려 했지만 기술 이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 개발을 결정했고 결과적으로 더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이 말에 저는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보호주의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우리가 협력했다면 양국 모두에게 더 유리했을 텐데 우리의 오만함이 그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다른 실험실에서는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스텔스 기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미국의 F-35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상당한 성능을 갖추고 있었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독자적인 스텔스 코팅 기술이었습니다. 우리의 스텔스 코팅 기술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담당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기존 스텔스 기술은 레이더 신호를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방식이었지만 우리의 기술은 레이더 신호를 교란하고 변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더 효과적이면서도 유지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런 혁신적인 접근법은 어떻게 생각해내셨나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엔지니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막대한 국방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똑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 그것이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철학입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강점이었습니다. 자원의 제약을 창의성으로 극복하는 능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연함, 그리고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의지. 이런 특성들이 한국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미국의 가장 가치 있는 파트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방위산업체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천공 III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러시아의 S-400을 능가하는 성능을 자랑했고 특히 초음속 및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5년 내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책임자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으로부터 구매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 시스템 대신 한국 시스템을 선택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성능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은 성능 대비 가격이 미국 제품보다 30% 이상 저렴합니다. 비즈니스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죠. 견학을 마친 후 저는 한국 국방부 장관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제 소감을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과 역량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니다. 미국이 이런 파트너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장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우리는 항상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다만 미국이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죠. 이제 우리는 과거의 불균형한 관계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강국이 되었고, 미국은 이제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저는 현대자동차의 수소 연료전지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이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수소 연료전지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연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잠수함, 무인 수중 드론, 그리고 장거리 순찰 차량 등을 개발 중입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미국 군대의 최대 약점 중 하나인 군수 보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대해 미국과 협력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구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새로운 한미 협약에 따라 우리는 이미 펜타곤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파트너십의 모습이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한강변의 호텔 창문을 통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한강에 비친 그 모습은 마치 지상의 은하수와도 같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 이 역동적인 나라가 우리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한국 외교부 차관이 저를 배웅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혹시 흥부와 놀부라는 한국 전래 동화를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욕심 많은 형 놀부와 착한 동생 흥부가 있었죠. 놀부는 흥부를 집에서 쫓아냈고 가난한 흥부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흥부가 다친 제비를 구해주자 그 제비는 보답으로 박씨를 가져옵니다. 흥부가 그 박씨를 심자 거대한 박이 열렸고 그 안에서는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저는 흥미롭게 듣고 있었습니다. 놀부는 이 소식을 듣고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린 후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그 제비에게서 받은 박씨를 심죠. 그러나 놀부의 박에서는 금은 보화 대신 온갖 재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관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현재 상황과 어떤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놀부였군요. 우리는 욕심에 눈이 멀어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고 결국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연의 선함과 가치를 잃지 않았고 그것이 결국 보상받았죠. 차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은 결국 놀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형제는 다시 화해했죠.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도 이번 위기를 통해 더 강한 동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의 지혜와 통찰력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그들의 문화와 역사 속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과 역량에 대해 강조했고 양국 간 새로운 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보호국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미국의 국익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한국의 가치를 과소평가했어. 이제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야. 대통령은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미미래 동맹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기술,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협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개발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미 관계 강화를 환영한다는 외교적 성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크게 동요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의 배신, 한국 편향 정책의 위험성 등의 제목으로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로비스트 다나카 켄지의 몰락은 극적이었습니다. 그의 미국-일본 특별관계 구축 시도가 완전히 실패하자 일본 정부는 그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일본 검찰은 그를 외국 로비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그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한편 밀러 의원도 정치적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의 극단적 고립주의 정책이 미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그는 다음 선거에서 자신의 상원 의석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정치 경력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급상승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현무 미사일 시스템 등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고 한국은 세계 5대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문화적 영향력이었습니다. 한미 관계 개선 이후 미국 내 한류 열풍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들은 미국 시장을 석권했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할리우드의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일어나 미국 대학들의 한국어 강좌는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한미 협약이 체결된 지 1년 후 우리의 예측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미 협력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방위 시스템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크게 강화했고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은 완화되었고 북한도 더 이상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본이 결합하여 탄생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양국 경제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 중서부의 러스트벨트에 한국 기업들이 첨단 제조업, 공장을 세우면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2024년 말 타임지는 저를 올해의 인물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표지에는 동맹을 재발견한 사람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인정하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한국이라는 진정한 동반자를 다시 발견했고 이를 통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임즈 인터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국가들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단기적인 이익 추구와 한국을 배신한 행동은 결국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하락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미협약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양국의 고위 인사들뿐만 아니라 문화, 기술, 경제 분야의 리더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안보동맹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이제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강한 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저는 오랜만에 사라 김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국무부의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당신의 용기가 결국 역사를 바꾸었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사라. 진정한 영웅은 한국인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인들의 회복력과 창의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힘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2025년 초,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강연의 제목은 동맹의 재발견 한미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고 많은 언론사들도 취재를 위해 참석했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가치를 과소평가했는지, 어떻게 저의 오만함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이라는 파트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미국의 진정한 힘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함께 설 때 완성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동맹국은 단순한 전략적 자산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혁신성, 회복력, 그리고 강인함은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한미 관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미 관계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동맹 관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창의성과 회복력, 그리고 미국의 개방성과 혁신성이 결합한다면 우리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질병, 빈곤 등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버드에서의 강연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미국 내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의 국제관계는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연할 때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6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제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어요.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그러나 오늘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저는 더 이상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두 위대한 문화의 가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저의 가치입니다. 그 학생의 말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재정립은 단순한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넘어 수많은 개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 여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많은 한국 학생들이 환영 현수막을 들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수호자 앤더슨 박사를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위기를 기회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을 잘못 이해했고 그것은 거의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뻔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때로 최고의 교사가 됩니다. 저는 그 위기를 통해 한국의 진정한 가치와 힘을 깨달았고 미국과 한국이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연 중 저는 한국의 역사적 회복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식민 지배, 한국 전쟁, IMF 외환위기 등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매번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더 강력한 국제적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이나 경제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국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강철의 심장입니다.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불굴의 정신,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과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항상 미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열등감도 있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특히 박사님 같은 분들의 인정을 통해 저는 한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저는 부산, 대전, 광주 등 한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었지만 공통된 것은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부산의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본 야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초현대적 건물들, 그리고 그 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풍경은 한국의 역동성과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의 과학, 기술 교육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초소형 인공위성부터 양자 컴퓨팅까지 세계 최첨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현재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총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 양성입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결국 국가의 진정한 힘은 천연자원이나 군사력이 아닌 인적자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큰 희생과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그 정신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강철의 심장입니다. 기념관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억압과 역경 속에서도 자유와 정의를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DMZ를 방문했습니다. 남북한의 분단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발전해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항상 북한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강철의 심장을 단련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깨달음을 책으로 집필했습니다. 강철의 심장 한국이 세계를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반응이 뜨거웠는데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서평은 이렇게 썼습니다. 앤더슨의 책은 단순한 외교 회고록이 아니다. 그것은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회복력, 창의성, 그리고 협력의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책 출간 후 저는 CNN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역경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했을 때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더 강해졌고 결국 미국과의 관계도 더 건강한 방향으로 재정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철의 심장의 힘입니다. 이 인터뷰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21세기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이 세션에서 한미동맹은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었고 저는 패널로 참석해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재정립은 단순한 양자관계의 변화를 넘어 국제 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관계,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의 모델입니다. 이 세션에는 전 세계의 외교관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많은 국가들이 한미동맹의 사례를 자국의 외교 정책에 적용하고자 하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 중 저는 일본 대표단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한미 관계 개선 이후 일본의 고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일본도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한미 관계 강화가 미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의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분명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야 합니다.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미일 관계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제 말은 일본 대표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그 후 일본은 한국과의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고 양국 관계는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퇴를 결정하고 버지니아 시골에 작은 농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공적 생활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미 관계와 국제 협력에 대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계속했고 특히 젊은 외교관들과 학생들을 멘토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농장에는 특별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나무와 꽃들이 심어져 있었고 작은 연못과 정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원을 강철의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제게 한국의 정신과 아름다움을 상기시키는 공간이었고 동시에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이 정원을 거닐며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반성과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미국은 오만함이라는 함정에 빠져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진정한 동반자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의 중심에 서서 기술, 문화, 그리고 가치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들과 함께 더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강철의 심장이 가져온 기적입니다. 작지만 강인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지혜와 힘에 가슴이 웅장해지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여 이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도전과 위기 속에서 탄생한 강인함과 창의성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교훈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